어저께 이제 또 그 2월 10일 대책이 나왔어요. 2월 20일 대책이죠. 네.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책이 나올만 했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수도권 각지에서 가격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정책이 나올만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어떤 아쉬움이 있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격 상승 지역이 전부 다 들어간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기준을 일괄 적용한 것인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 지역은 포함이 됐고 이 지역은 포함이 안 됐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곳곳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연장선 하에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적용한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게 큰 반면에 이게 그렇게 해도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다른 큰 처방이 새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총선 이후에 또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거기서 또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요거 전에 녹음한 게 이제 뉴스 브리핑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좀 말씀드린 거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 12월 16일 그 전 단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규제 지역만 확대되는 것들이고 세금만 좀 강화되는 것들이고 근본적인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인이 있으면 공급으로 풀 생각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은 언급은 하고 계속 규제 하다 보니까 그 규제도 또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때리면 또 일로 퍼지고 또 때리면 이렇게 퍼지고 막 계속 그냥 쥐약짜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좀 조정 많이 당한 데들을 한 번씩 다 띄워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지역들,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싶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소외당했던 지역 가격을 조금 활성화 해주고 싶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들은 항상 뒷북을 치거든요. 오르고 맨 마지막 오르실 때 끝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이 보통 먼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인데 진짜 규제를 하고 싶으면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들어올 때쯤에 같이 들어가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항상 뒷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아쉬움이 많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금리가 사실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저금리는 원인이자 결과이긴 한데요. 그렇죠. 저금리가 원인이니까 저금리가 계속 지속돼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 은행으로는 갈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펀드 아까 부동산 펀드 그만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성장 고령화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이런 것도 아니죠. 해도 못하는 얘기죠. 그럼요. 그런 국가들이 OECD 선진국에 저희보다 먼저 간 국가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갔다 온 국가도 있는 거고요. 그런 국가일수록 대부분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대부분 나타났고 각 국가가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저도 솔직히 뾰족한 답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큰 구조에서 큰 틀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자꾸 정책이 나오는 기간이 짧아지고 했던 얘기가 다시 반복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 쪽에서는 뭐 사실은 전혀 미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수요자들 쪽에서는 사실은 공포감이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고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저도 대책이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심리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는 심리가 정말 100% 작용을 하고
실수요자 분들도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대부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내 집 자가 거주 비율을 높이면 그냥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이렇게 어렵나 봐요. 정부도 그렇고. 네,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뭔가 혜택을 주려고 유인책을 그렇죠.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진짜 미국 주식 보면 진짜 놀라운 게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도 계속 연일 그냥 갱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조금 주식 투자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주식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지금 팔아도 네. 어디다가 다시 넣을 데가 없다, 대체대가 없고 대안이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해결해 줄 만한 대체 상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리츠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리츠는 정부가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리츠가 성장할 잠재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무리해서 지금 힘들게 사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네. 대체 투자로서 리츠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자금이 아직 별로 없으신 그쵸, 사회 그쵸.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리츠 상품에 투자하시면서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배당 수익도 받으시고 네.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하실 수 있으시기 네네. 때문에 저는 젊은 분들에게는 너무 무리가 너무 어려운 경우 사람마다 상황이 네. 다르잖아요. 예. 자본금이 아직 안 생겨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리츠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물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는 하지만 공모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상장할 때 청약을 하시면 이게 아파트만 청약하면 로또가 되는 게 아니라 리츠도 공모가가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올해 또 많이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장하려는 공모 리츠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유동성을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얻다가 좀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리츠도 굉장히 고려할 만한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 리츠에 대해서 2부부터 조금 더 네. 들어가 보고요. 이게 어떤 건 리츠가 뭔지 현황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말씀 좀 궁금해서 질문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월 20일 대책 그 다음 날 녹화를 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얘기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리포터를 이렇게 내셨어요. 이거 아마 공개된 네, 거죠? 네. 나중에 저도 공표가 된 링크, 겁니다. 링크 네.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결국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과연 규제로 지정을 받은 입지들이 시세가 내릴까? 이게 하나 궁금한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여기가 조정된다 하면 또 그 옆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규제된 지역들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돈의 힘과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탐욕과 공포. 야.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과거였다면 네. 그래도 뭐 몇 개월이라도 영향을 주고 네. 좀 그 기간도 좀 길고 네. 그랬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정책이 나오면 잠깐 거래가 중단됐다가 그렇죠. 거래가 소멸되는 거죠. 매도자나 매수자나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2018년 정도에만 해도 저도 부동산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규제가 강하고 LTV 규제가 강화되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인 것 같아요. 특히나 10년 이상 장기금리에 대한 전망이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저금리가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가 꼭 아니더라도 네. 대부분 체감하실 만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뭐 5년 대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일생에 그렇죠. 하나의 집을 산다면 30년 만기 목이지 그냥. 네, 30년 받으시는 하죠.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주 비용 측면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구매력은 네. 과거 몇 년 전 대출금리 4% 5% 하던 때보다 지금 3%대에서 당연히 더 높아져 있겠죠. 소득이 평균적으로 낮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KB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렇죠, 지수를 그렇죠. 보시면 2018년도에는 좀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금리가 다시 하향되면서 구매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계속 핀셋 규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돈이 이렇게 힘차게 가열차게 많은 양이 흘러다니고 있을 때 핀셋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심리는 여기를 규제하면 요 옆으로 가고 싶고 요거 못 샀으면 옆에라도 사고 싶고 이런 심리가 점점 못 가지신 분들은 절박해지고 계시고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남들이 실수요자 몰려오기 전에 우리 사야지 규제의 빈틈이 너무 많잖아 라고 하면서 또 투자자분들은 또 바쁘게 네. 투자를 확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나오면서도 저도 좀 아쉬운 게 정책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구나. 어디가 빈틈이야. 라는 흐름이 움직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젠간 멈추긴 멈출 텐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가면 좋겠는데 이게 다들 이렇게 해집어 놓은 것 같아서 그냥 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네, 지금 청약 경쟁률이 정말 뜨겁죠. 수원 8달 같은 경우는 6구역 12월에 분양할 때 7만 5천 개 청약 통장이 몰려서 그것도 많다 그랬었어요. 우와 많다 했는데 2달 후에 8구역 최근에 하니까 2배가 넘게 나왔어요. 15만 6천 개가 야. 몰렸죠. 처음 본 것 같아요. 15만 개 넘는 건. 10만 개 대전인가 그때 한번 보고 최고인 줄 알았더니 소장님께서 처음 보셨으면 모두 처음 본 거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지역에 해당하던 분양권 전매 6개월 후에 가능하던 그쵸. 것들을 1지역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청약 경쟁률은 15만 6천 개에서 더 올라갈까? 조금 내려가진 않을까라는 아니 좀 많이 내려갈 것 같고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실수요로 좀 수원 인구가 100만이 넘긴 하지만 10만이 넘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거의 뭐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제가 봐도 좀 오버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분명히 투자 수요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분양권 전매 안 되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는 저도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기억에는 2003년경에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을 분양권 전매 금지로 규제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땐 규제 더 셌었어요 지금보다 다. 그렇죠. 전부 더 셌었죠. 그게 제가 좀 의문인 게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틈새를 주시는 건가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여기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또 여전히 또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라는 말 자체가 투자잖아요. 네. 나쁜 말로 투기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법적에 제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 그 어떻게든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거고요. 또 하나는 건설사 미분양 나지 않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한번 전매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실수요 갖고 분양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투자 수요를 끌어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전략이 분양권 전매 거잖아요. 또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무제한 해주는 것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뭐 솔직히 다 아는 얘기인데 노골적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죠. 정부에서도 그냥 속이 보이니까. 정말 실수요를 위한 청약 시장을 열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전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이제 뭐 규제 비규제 지역 논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좀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세금 많이 거칠 거 알고 기업체들한테도 또 걷는 세금들이 있고 서로 또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 하락이 아주 예민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2.0% 포인트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건설 투자가 15년에 많이 올라갔다가 네. 최근 3년간 마이너스로 계속 깎아먹었기 때문에 그쵸. 올해도 건설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GDP 2% 성장률을 지키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포트에도 썼지만 전국적으로 규제를 확대하기에는 사실은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의견 이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도 정확히 뭐 이건 업종 분석을 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갖고 있는 그 포션이 굉장히 크죠. 네, 맞습니다. 두 자릿수는 되죠. 네, 맞습니다. 낮은 두 자릿수 하겠지만 네. 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반도체처럼 크진 않겠지만 꽤 클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위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 물량이 주게 되면 국내 사업 정도는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들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SOC 뭐 토목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처음엔 굉장히 많이 할 것처럼 하다가 계속 그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들도 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미뤄지기는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SOC의 집행은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GTX-A도 좀 빨리 하자라는 분위기는 계속 가고 있는데 착공한 건 맞아요. 이게 뭐 착공의 착공 기준이 10만 하고 무엇이냐. 네. 착공 공사하는 걸 못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네. 조금 더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 SOC도 GTX는 좀 그러고 있지만 신한산선이나 또 잘 되고 있는 것들이 그쵸, 또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이 네. 꼭 투기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자들 측면에서도 생활 여건이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호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거기 살고 싶다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OC 투자는 지금 당분간 이 저성장 국면에서 줄이기는 어려울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더 많이 확대할 것이고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건 좀 아쉽지만 앞으로도 SOC는 더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좋은 동네들은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좀 서울 수요 보여집니다. 분산시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교통망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맨날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제안하면은 뭐 그냥 적폐라고 욕을 하니까 호재 만들려고 그런다라고 하니까 뭐 네. 어떡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결국은 이제 김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엔 유동성이 너무 많고 이것들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버는 층들도 눈에 보이고 또 다른 데 투자할 데는 없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요층들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투자를 할 것이고 결국 이제 또 총선 전까지는 어렵겠지만 총선 끝난 다음에 규제 지역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기존적으로 실수가 적은 데들은 바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묻지마 투자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집값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는 지역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전세 가격이야말로 사실은 그 많은 그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어놓고 수익을 올리지 않고 대신에 거주하겠다라는 진정한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뭐 전세가에는 거품은 없겠죠. 네,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들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디가 급등해요 지금? 지금 다 아시는 지역이죠. 강남, 목동 이런 지역들이 학군 수요가 굉장하고요. 그 KB 부동산 지수 보시면 이렇게 전세 지수 매매 지수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작년 4분기하고 올해 들어서도 끊임없이 학군 수요가 지금 그쵸.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네, 학군 수요는 진짜 그 투자 수요도 있기는 있겠지만 진짜 그건 실수요의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학군 네, 수요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집값도 그만큼 상승 여력이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또한 이 집값이 이미 올라가 있고 전세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좀 고령화 되시잖아요. 주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서 금리는 더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전세를 더 올리기보다는 반전세를 달라는 요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올해는 그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전세 사시는 분들은 또 다시 기로에 서는 거죠. 반월세로 월세를 얼마를 주느냐 아니면 이 비용을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것이냐 이 고민이 올해 또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과거에 없던 사례들 좀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졌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내 집 마련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오르던 내리던 그냥 그런 좀 어려운 고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어디가 많이 올라간지 보시려면 매주 발표를 해요. 금요일마다 KB 국민은행 지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40%거든요. 40%라면 이제 전체 총액의 40%만 대출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뭐 DSR가 적용하게 되면 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40%가 넘게 되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LTV 규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들도 좀 포함해서서 조금 다음 정책 짜실 때는 실수요층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부동산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냥 수요 많은데 공급 느리고 수요 없는 쪽에다가 광역교통망 좀 연결해 주는 것들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 규제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대출 규제. 그건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런 유동성이 많은 것들을 조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측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 일부에서 제시해줬던 게 리치였잖아요. 네. 그런 쪽들도 조금 더 활성화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률이 좀 보장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다른 투자할 것들을 못 찾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상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8% 4% 이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1년에 뭐 몇 억씩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매년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때 그런 타이밍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얻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또 봉기가 되면 더 좋은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금융 상품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좀 오늘 좀 금리, 그러니까 리치에 대한 것들도 좀 제가 좀 궁금해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또 리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예.